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져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에 대한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장. 중립성과 독립성의 밑줄.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수사 방해를 폭로하는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의 일문일답.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민주당 김한길 대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을 강하게 질타. 황 장관은 이미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검찰을 권력의 신여로 전락시켜서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나중에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정윤회 문건이건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이를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일축. 이에 격분하는 우윤근 의원. 그런데 최고 책임자가 찌라시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대통령께. 이 말씀은 잘못됐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법무장관의 태도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도. 암담하다. 대통령이 결론 내놓았는데 어떻게 수사한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수사팀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 지금 장관이 저 수사하는 거예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해놓고도 나중에 약속을 뒤집자. 현직 검사가 청와대로 파견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약속.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 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다시 검찰로 돌아오는 검사 편법 파견이 정권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표 쓰고 나가면 이제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독을 하거나 간섭을 할 수는 없죠. 대충 뭉개고 넘어가고. 황교안 장관, 김학의 사건도 뭉갰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박범계 의원.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 검찰에 의해서 김학의 차관 사건이 1차 수사, 2차 수사가 벌어졌습니다. 예. 다 면죄부를 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에 대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평가. 다시 들어보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져야 됩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시던가요? 황교안 전 장관님. 이 정도면 정말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대 모습을 바라본 적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뜨거운 눈물 흘려본 적 언젠가. 누굴 위해 살아왔는가. 여긴 지금 어딘가. 어릴 적 그대의 꿈들은 그저 그대가 만든 소설이었나. 이젠 한번 생각해봐. 그대 안에 다른 너 움츠리지 말고 너의 날개를 너의 미래를 향해 날아보는 것.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신승훈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이었습니다. 자,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바로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볼까요? 네, 오늘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네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이 예고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중 간 소통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새로운 진전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회 앞 시위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1.1%로 낮추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올해 4분기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을 집중 조명하며 양국 친선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나비 초과 검출된 석류 주스에 대해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금광, 세뇨리지.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예, 자팍 다시까 뭐 이렇게 이름 붙여도 전혀 무리가 아니에요. 네, 이게 제가 정치 경제. 네. 옛날 어렸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학제에서 우리의 학제는 없지만 정치학과 졸업인데 네. 커리큘럼보다는 정치 경제학. 네. 이게 재밌었거든요. 아, 정치외교학과 나오셨어요? 네네. 그러시군요. 네. 기풍이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G20 때문에 네. 이 얘기를 하는데요. G20. G20이요. 네.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개국 이 모인 거죠. 그렇죠? 2010년 11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렸었는데 네. 퀴즈는 올해 G20은 일본의 어느 도시에서 열릴까? 아, 그래요. 올해 G20이 네. 열리는 곳, 네. 일본의 어느 도시일까? 앞서 사실 저희가 1부 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조금만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오겠고요. 네. 힌트 한번 주시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서 태어나셨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과연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G20이 열리는 곳, 네. G20이 열리는 곳, 일본의 도시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출생지. 네. 네. 일본의 도시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서 보내주신다는 말은 이게 사실 네. 손편지 쓰던 시대의 표현이네요. 예. 네. 문자로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발키리 시작할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관용어구 나왔잖아요. 적어서 보낸다, 옛날 그거다. 네. 근데 이거 관련돼서 오늘 세뇨리지 관련돼서도요. 그 스페인의 관용어구 하나가 있어요. 예. 그 발레온 포토시라고 한다네요. 네. 포토시처럼 가치 있는 네. 직역하면 그런 건데 이제 매우 가치 있는 물건을 얘기할 때 그 포토시처럼 가치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포토시가 지금 볼리비아에 있는 은광이에요, 은광. 은광 이름입니까?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은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뇨리지라는 건 이제 화폐 발행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맨 처음에 이제 G20은 G5 재무장관 회담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재무장관 회담으로 시작된 게 이제 재무장관들끼리 만나서 할 얘기가 아니다 이건. 그러면서 이제 G20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이 화폐 발행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폐 발행권.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스페인에서 은광 이랬잖아요. 예. 옛날에는 화폐가 예. 금이나 은이면 그게 그냥 그 자체로 무게로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종이로 하면은 예. 종이는 그거는 종이값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돼서 금화나 은화를 돼 있으면 거기다 자기 얼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뇨리지가 원래 이제 영주란 말이죠. 영주. 아, 영주란 뜻이군요. 예. 영주에서 이제 영주가 자기 얼굴 찍는 권한, 그러니까 화폐 발행권을 영주가 가지고 있었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주권이란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주권에 이제 소브린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 세뇨리지 에서 나오는 건데. 아, 세뇨리지가 그러면은 이제 영주를 뜻하는 말인데 화폐 발행권으로 그렇죠. 이제는 거기 이렇게 굳어졌죠. 인식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금하고 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자기 얼굴 찍어서 발행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경제적인 걸 할 때 스페인은요. 스페인이 남미 갈 때 거기서 뭐 지금이야 이제 경제력 하면 생산력 이런 개념이 있지만 그렇죠. 그때 그냥 돈 찾으러 간 거예요. 맞습니다. 광산 찾으러. 예. 금광산, 은광산 찾으러. 이제 엘도라도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스페인의 경제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포토시 은광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발레온 포토시만큼 가치 있는 이런 관용어고 지금도 스페인에서 쓰고 있는 관용어고. 그래서 이제 금은 광산을 개발해서 화폐를 주주하고 거기다 스페인 국왕의 얼굴을 찍는 거. 이제 그게 화폐 발행이었던 거죠. 그런데 스페인이 몰랐던 게 있어요. 뭘 몰랐습니까? 그렇게 화폐를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거죠. 돈값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금하고 은을 막 찍어내면 그냥 이익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스페인이 돈을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화폐 가치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화폐에다가 불순물을 타는 거예요. 불순물을 타거나 조그맣게 만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쓰나요? 안 쓰지. 안 쓰죠. 예. 그러면서 이익을 처음에는 발행을 할 땐 이익을 취하지만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세계 많이 풀었을 때 그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G5가 맨 처음에 모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나 기타 등등 나오면서 돈을 이렇게 발권을 하면 그러면 보세요. 이제 세금 나라의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면요. 나라에서 뭐 하면 돼요? 돈 찍으면 돼요. 돈 찍어서 화폐 차익을 얻잖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세금을 낸 것 같이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세금을 안 내고 세금을 그냥 화폐량이 늘면서 세금이 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그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예요? 독일에서 벌어지는 건 같던 짐바브웨에서 벌어지는 몇 조 배. 화폐가 완전히 종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어카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지폐를 쌓아놓고 가야 우유 한 병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렇죠. 실제 역사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뭐로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종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불순물을 탄 거를 금화나 은화가 아니라 이거는 나파죠. 나파나 구리화가 되는 거죠. 불순물을 차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럼 사람들은 똑같은 금화라고 하면 금 순도가 높은 거는 장롱에다 놓고 쓸 때는 순도가 낮은 금화만 쓰게 되는 거죠. 이제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뇨리지를 남발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죠. 우리 대원군 형님. 그렇죠. 당백전이죠. 아니 똑같은 돈인데 옛날에 그것도 구리 값을 구리 동전이니까 녹이면 그 값이 있었던 건데 똑같은 구리의 함량에다가 이거는 100배야 그러면 그럼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그거를 받아들이냐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예. 당백전을 발행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거죠. 네네. 조선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을까요? 그럼 뭐 이제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고. 아, 물가가 뛰는 거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당백전만 쓰려고 하고. 네네. 실제로 똑같은 구리 함량의 건. 그러니까 양화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네.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인간의 욕망 구조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 사고가 나죠. 네. 그런데 이게 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모순이 뭐냐면 화폐 공급을 그럼 하는 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네네. 왜냐하면 화폐 공급이 없어지면 그럼 제로섬 게임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업이 흑자를 하면 당연히 누군가는 적자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화폐 공급이 되면 제로섬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흑자 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적자 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화폐 공급이 안 되면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세계 무역 관련돼서도 간단한 건데요. 네. 우리도 겪었잖아요. 적자를 누적되면 어떻게 벌어지죠? IMF 오잖아요. 외환위기 오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미국이요. 예. 미국이 지금 적자가 돼서 네. 화폐를 세계에 공급을 해주면 미국만 적자 완창하고 나머지 나라는 거의 다 무역 흑자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그 화폐를 공급해줘서 다른 나라들의 그 흑자를 자기 혼자 적자하고 흑자를 만들어주는. 그러면 미국이 좋은 일 하는 거냐? 아니죠. 미국은 그냥 돈을 찍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둘러싼. 네. 그러면 미국이 화폐를 너무 많이 공급하면 딴 나라들은 인플레이션 조세를 내는 거잖아요. 네. 물건 갖다 주고 돈 받아오고. 그러면 그게 적정 규모를 유지하지 않으면 달러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은 기축통화라고 해서 전 세계의 공용화폐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심하면. 그 사실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의 자리를 노린 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의 난리의 그 근본은 기축통화 분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기축통화를요. 그 제국의 프리미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로마나 이런 데서 화폐 발행을 하면서 자기 화폐 발행권으로 아까 납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마르지 않는 금광 같은 거예요.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마르지 않는 금광으로 계속 돈을 찍는 게 금광에서 돈을 캐내는 거하고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찍어도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미국 같은 경우? 그게 만약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겠지만 미국은 그거를 전 세계에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산되잖아요. 우리 원화를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발생하지만 겪겠지만 미국은 전 세계 통화니까. 그게 사실상. 딴 나라들한테 그게 분산시키는 거죠. 그 조세를. 자, 그렇다면 G20 회담에서 무엇을 지켜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2008년 금융위기에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미국이. 양적 완화. 그 1조 달러가 넘어요. 그 규모가. 양적 완화라고 하면 현금을 푸는. 그러니까 돈 찍는 거예요. 이 세뇨리지권을 만끽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뭐냐면 이 세뇨리지를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걸 지금 세뇨리지권을 해서 양적 완화를 하는 나라가 결국 기축통화국도 아니에요. 일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유럽이 현재 이 기축통화국들인데 유럽은 이렇게 사고를 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국제화폐에다가 물을 타면 이거는 지금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무역 흑자나게 해줘. 무역 적자 규모를 줄여줘. 우리가 돈을 적게 내게. 이게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간단치 않은 회의네요. 알겠습니다. 그 회의 어디서 열립니까? 아까 정답 얘기해도 되나요? 정답 얘기. 오사카. 일본 오사카였습니다. 그래요. 또 정답을 보내신 분들 계신데요. 1157번 쓰시는 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시로 끝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1058번 쓰시는 분 내곡동. 내곡동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8488번 쓰시는 분 포항 죽도시장. 포항도 우리 땅이지. 나 참. 자, 1895번 쓰시는 분 정답 오사카 맞히셨어요. 이번 G20 정상회담 후 트럼프의 한국 방문까지 한반도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뭐 군사적 정치적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평화도 우리가 기원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정답 오사카 맞히셨습니다. 자,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줄여서 부르지요. 이 한기총의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의 정치 발언, 막말의 다름 아닌 정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청와대로 진격하자. 3.1절 전까지는 기필코 문재인이를 끌어내리자. 네,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문재인이를. 네.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네, 이뿐만 아니죠.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가 하면 탄핵 운동을 한기총 이름으로 주도하고 있는 양상도 드러나고 있고요. 자, 기독교계 내부에서는 이 발언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 연결돼 있습니다. 방인성 목사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자, 교회개혁 네. 감사합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로 계시는데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네, 한국교회가 너무 사회적으로 부끄럽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부패에 끝을 모르고 추락을 하고 있기에 네. 교회가 좀 건강하고 개혁되어서 이 사회에 네. 희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교회개혁실천연대. 예. 자, 지난 5일에 전광훈 목사와 한기총이 이 시국 선언문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문제였다고 보세요? 예, 뭐 사실 이 비판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네네.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기독교 목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인격을 의심케 하는 그 오만불손하고 무례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런 망언이죠. 네. 저희 이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선언문을 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사회의 우리 시민들이 이런 그 전광훈 목사의 이런 말에 대해서 거짓과 위선, 극우적 발언에 속지 말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사실 내부적으로도 우리 그 한기총의 그 행태가 돈과 권력, 잘못된 정치에 무릎을 꿇는 그러면서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참 해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또 종교 지도자가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아, 그렇죠. 정치에 대해서 그 올바른 이런 잣대를 갖고 그리고 비판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에는 교회가 앞장서야죠. 그러나 뭐 이렇게 무분별한 이런 권력 앞에 또 특정한 후보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맹종하는 것. 당선시켜야 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종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니죠. 네, 사회 참여를 하더라도 가치지향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일개인의 뭐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해서 혹은 뭐 권력을 항상 긴장 관계는 가질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개신교계 원로들께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정치하려면 목사직을 내놔라. 전광훈 목사의 언행은 극단적, 적대적, 대립적 사고 구조의 표본이자 산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호소문을 접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예, 뭐, 그 주제가, 원로 목회자들 또 원로들이 크게 염려하고 크게 통회합니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목소리를 내셨더군요. 한국교회의 그런 추락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원로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주로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원로들이 밝혔고요.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종북이니 주사파니 하면서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념 대결을 부추기는 그런 전광훈 목사와 한기총은 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아주 단호하고도 책임감 있는 무거운 마음에 이런 호소를 하는 그 원로들을 보면서 참 원로들이 더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런 참 한국 교회의 이런 무분별한 행태를 보면서 따끔한 질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목사님. 그 전광훈 목사 등 일부 정치 지향적 목사들 이분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그 설교나 각종 발언에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동조하는 이런 교인들도 문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참 순수하고 착하고 헌신적이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지만은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들어서 목사에게 맹종하거나 그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 그리고 이런 전광훈 목사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습하는 목사나 각종 부패를 일으키는 목사들 이런 목사들에게도 무조건적인 그런 그 맹종을 하는 것은 그거는 바른 신앙의 태도도 아니고 그 교인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진리를 향해서 또 많은 사람의 행복과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 종교 교리의 노예가 되거나 목사의 이런 그런 무분별한 그런 맹종 이런 것은 교인이 해야 할 태도가 아니죠. 그 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목사를 지도자로 알고 그의 훈계와 또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앙의 확신을 이렇게 그 무이성적으로 비이성적으로 갖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 아니다. 질문을 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게 그분에 대해서 뭐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을 갖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질문은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그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이 세습돼서 큰 논란을 빚은 교회인데 이 교회의 장로인 김충환 전 새누리당 의원 이분이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상대로 해서 낯을 휘둘렀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그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그냥 목사를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무슨 낯을 들고 그런 그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막 그 위협을 가한다거나 뭐 프랑카드를 막 찢는다거나 하는 그런 행태 이건 어떻게 교회만 들어가면 이런 그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뭐 지성인들까지 이렇게 바보가 되고 노예가 되는지 정말 이 교회의 그 지도자들인 목사들이 정말 이것은 다시 한번 목사들이 반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교권주의로 만드는 것은 이게 목사의 책임이죠. 그냥 목사들이 사실은 종교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장사를 한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세뇌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맹종시켜서 꼭 마치 그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무슨 대단한 복을 줄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헌금을 많이 걷고 교회를 크게 하고 심지어는 아들에게까지 물려주고 하는
이러한 이 종교 장사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그 각종 이익과 명예와 권력을 휘두르는 이 목사들의 행태 이걸 정말 끊어내지 않으면 이러한 그 무분별한 그 목사 주변에 가까이서 그런 기득권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뭐 정치를 하든 교육계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사회에 해악이 되지 뭐 종교인으로서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과 이런 행복을 주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되죠. 교회가 알겠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그 전광훈 목사가 90%의 목사들이 자기를 지지한다. 자기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동의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도 사실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그 총회장 원로들이 모여서 이미 단체로 만들었는데 총회장들이었으니까 마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사실은 그 생각 있는 교단들, 이러한 교단들은 다 이미 떠나갔습니다. 거기 그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시하는 그 기하성도 아니 너무 이 그 한기총이 막 나가고 정광훈 목사가 막 그냥 무분별하게 나가니까 그 행정 그 처분을 해서 보류 행정 보류를 해서 지금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알겠습니다. 아주 군소교단만이 있고요. 전혀 한국교회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속 인터뷰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지요. 박경은 씨. 네, 퇴근길 교통량 조금씩 늘고 있는데 평소보다는 퇴근길 교통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구리 쪽으로는 판교에서 성남 부근 또 서안암 부근과 하남에서 토평까지 밀리고요. 일산 판교 쪽으로는 노후지에서 송내 쪽으로 속도 늦춥니다. 반대 판교 일산 쪽으로 판교 부근 작업 때문에 청계요금소 부근에서 정체고요. 이후로 안현에서 송내, 노후지 김포요금소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산막에서 광명 부근 또 신천 일대와 남동 부근에서 각각 정체고요. 반대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서창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동탄에서 수원 부근 또 신갈에서 죽전, 판교 일대와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부근 또 신갈에서 수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인데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부근과 군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뉴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진짜 뉴스를 찾는 뉴스 감정쇼. 뉴스 진품 가품.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예리한 시선으로 가품 뉴스들을 쏙쏙 골라내 주실 전문 팩트 특공대 사단법인 평화나무 권지연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가 나오셔야 되는데 독일로 출장을 가셔가지고 후배인 에이스 장슬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제일 바쁘신 날이죠? 지면 마감을 하는 날이라서. 종이신문 마감 날이에요. 자, 우리 권지연 센터장께서는 지난주 그 한기총 행사 가셔서 어제가 방송 마치고 지난주 방송 마치고 동영상을 봤어요. 와, 정말 어떻게 그 부딪히다가 쓰러지신 줄 알았더니 이거 밀어가지고 명실상부한 그런 폭행이었었는데 어떠세요, 몸은?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셔서요. 괜찮아야죠. YTN 돌발 영상도 나오고 JTBC 뉴스에도 나오고 이력 스타가 되셨어요. 참 이런 걸로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반어법으로 드린 말씀입니다만. 자, 근데 보니까 누군가 이 권지연 센터장한테 뺨을 때렸어요.
누군지 파악하셨습니까? 얼굴은 굉장히 특정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을 거고요. 수사기관에 맡기면 이제 아마 네. 특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후에 원래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네.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여라도 네. 저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봐 제가 전화를 또 해봤네요. 네. 그런데 혼자 넘어져 놓고 무슨 사과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뺨을 때린 사람한테 전화하셨어요? 아니요. 한기총 측에 한기총 차원에서 혹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한번 여쭈었는데요. 네. 뭐라고 했다고요? 혼자 넘어진 건데 무슨 사과를 하느냐. 혼자 넘어진 게 아닌데.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과하실 의향은 100% 없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뉴스 진품 가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감정해볼 뉴스 장슬기 기자가 준비하셨어요. 네. 예. 어떤 뉴스입니까? 네, 지난 14일 황교안 대표가 민생 투어 일환으로 서울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방문했는데요. 예. 거기서 황교안 대표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상한제 때문에 수제화 거리가 쇠퇴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노동 이런 정책은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요.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 있는 대다수 제화공은 그들 자신이 자영업자로서 사장님들이네요. 예. 그래서 제화업체랑 사장 대 사장 자격으로 거래하는 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관련 없는 분들이죠. 네네. 오히려 사실 이분들이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라서 그동안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걸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황교안 대표가 상황을 잘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한 건가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 수제화 거리 현장에서 미디어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대다수 제화업체가 최저임금 적용 안 받는 도급 구조인 거 아느냐 그랬더니 계속 나오던 통상적인 답변을 하신 거죠. 근로자 채용하기 위한 돈이 늘어나서 자영업자도 비용이 늘어난다. 그래서 다시 여쭤본 거죠. 근로계약 체결 안 하는 거 알고 있냐 그랬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문서답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황교안 대표 발언 중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 현장에서 그 황 대표께서 이제 400여 개 업체 가운데 170여 개 업체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건 사실 조선일보가 지난달 17일 날 민주노총이 이제 이 수제화 거리에 개입을 한 이후에 1년 사이에 업체 170여 곳이 폐업했다라고 보도한 걸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 보도도 문제가 있는데요. 서울시 수제화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 사이에 폐업이 확인된 수제화 생산 판매 업체는 39곳이었습니다. 한 40곳이라고 치고. 근데 조선일보 보도는 170여 곳이 폐업했다. 서울시는 40곳 정도가 문을 닫았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업체나 그러니까 생산이나 판매 업체가 아닌 곳 등을 다 포함해서 폐업 업체라고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무슨 기사를 이렇게 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화를 돌렸는데 전화를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 미응답까지 다 그리고 폐업에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았다고 폐업 업체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참 이거 기가 막히네요. 예. 자, 그래요. 재화공이 수제화를 만들고 받는 돈인 공임에 대한 정보도 왜곡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이것도 이제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제화공들은 실제로 한 켤레를 만들고 6,500원을 받다가 최근에 이게 7,800원으로 올랐대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는 이게 9,000원으로 올랐다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사실 없고 나중에 기사가 살짝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주장은 이게 이제 공임이 많이 올라서 제화업체가 망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텐디 수제화 같은 거 보통 2,3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손으로 직접 만드신 분들은 뭐 6,500원 받다가 7,800원 받게 된 거죠. 그래요. 사실 이게 문제는 인상률이가 조선일보는 30%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인상률이 2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라고 뻥튀기를 한 거고 보통은 이제 여러 군데를 이분들이 납품을 하는데 특히 이제 백화점이 납품할 때 이 수수료가 38%에서 한 41%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분들을 어렵게 하는 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대목인 거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재화업체나 재화공이 어려워진 건 사실 아닙니까? 네, 사실이죠. 어려워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은? 보통 보면 이제 90년대 일단 후반부터 중국산 구두가 들어오면서 국내산 신발 수요가 좀 크게 줄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이렇게 일감이 줄었는데 임대료가 크게 올라서입니다.
2010년 성수동 공장 건물에 카페나 문화시설 같은 게 들어서면서 2017년 기준으로 서울 상권 중에서 상가 임대료 상승폭이 1위였다고 하네요. 성수동이. 그래요. 또 성수동이 요즘 뭐 재생건축 이런 걸로 또 각광을 많이 받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군요. 자, 황교안 대표는 그럼 수재화 거리에 왜 갔을까? 혹시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황교안 대표는 그날 대책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대목을 보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수재화 거리를 방문했고 잘못된 정보까지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야당 대표가 뭐 정부 여당 잘 못한다고 비판할 목적으로 또 고충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민원을 듣고 또 해법을 제시하는 이 활동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부정확한 정보로 그렇죠. 이렇게 계신 분들을 굉장히 좀 허탈하게 만드는 일은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한 말처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을 주장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총선 모드에 점점 돌입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지연 기자. 근데 이 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학 이론에는 아예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최근 바로 순교할 각오로 단식 투쟁에 나선 분이죠. 그런데 이제 자양강정제를 동원한 한 끼 단식으로 끝내면서 굉장히 좀 더 여론의 주목을 받은 분입니다.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정말 핫한 분입니다. 뜨거운 분이에요. 네, 이분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학계에는 없는 이론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야말로 경제학을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거든요. 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학계에서는 임금주도 성장론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고요. 포스트 케인스 학파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왜 우리가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제 수요가 부족하고 가계 소지가 위축돼서 이제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 부족. 그렇죠. 근데 케인스 학파에서는 이제 수요가 기본적으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내가 취업을 해야만 소득이 생기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고용이 가계소득에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고용이 증가하면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또 임금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부담이 되겠죠. 인력을 많이 쓰니까요. 네, 인력을 많이 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임금을 적게 주고 싶어 합니다. 임금을 억제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렇다 보면 또 가계소득이 낮아지면 이게 또 경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고용자는 즉 소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케인스 학파에서는 이제 기업의 이런 근시안적 사고를 벗어나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이라든지 생활임금 조례, 기업 권력의 대항자로 강력한 노조를 장려하는 법안 같은 것들을 통과시키는 그런 어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이게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이론은 전혀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고도 거짓말했다기보다는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실제로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뭐 일부러 거짓말을 했겠는가? 그냥 많이 알지 못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는 게 온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제 뭐 그냥 최저임금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뭐 불공정 거래 관행이라든지 사회 안전망 확충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성과를 보지 못한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이유가 어떤 임대료 문제라든지 프랜차이즈 수수료 이런 수수료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 건데 이렇게 뭔가 최저임금이 모든 경제를 망쳐놓은 것이냐 사실 프레임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거죠. 최저임금 인상이 곧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등치시킬 게 아니에요. 네, 그럼요. 소득주도 성장 안에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나머지 것은 뭐 없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주 52시간 근로제가 아무래도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런 주장도 사실 있어요?
네, 그런 주장도 있죠. 왜냐하면 주 52시간 하면 오히려 그 노동자들이 적게 일하니까 그만큼 이제 임금이 줄고 뭐 이렇게 기업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임금을 높여주면서 고용을 줄인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뭐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좀 줄이겠고요. 네, 네. 사실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시각에서 좀 봐야 되는데 네. 어떤 좀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특히 문제는 어제 전희경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하나 열렸는데요. 예, 예. 사실 이 토론회에서 굉장히 좀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네. 전희경 의원. 전희경 예. 의원이 토론회를 열었고 네. 이걸 또 조선일보가 그대로 또 실었습니다. 예, 예. 2년 새 47만 개 증발, 일자리 증발, 예. 육군 병력만큼 줄어라는 제목을 뽑아서 이렇게 좀 보도를 했는데요. 예, 예. 요걸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과 예. 이후의 어떤 고용률 차이가 네. 1.26%가 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보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 2013년에 예. 고용률이 63.2%였어요. 이때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2017년에 67%까지 올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기준치가 낮으니까 확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런데 이후에는 67% 정도의 어떤 고용률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고용률은 이렇게 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고용 참사처럼 또 이렇게 보도를 했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얼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보도에서는 47만 개가 줄었다고 하는데 네. 이건 이 47만 개는 어떻게 나온 거냐? 어떤 수치냐라고 한번 따져봤더니요. 네. 이게 보니까 15세에서 64세 연령층이 예. 약 37만 명이에요. 네. 3700만 명인데 네. 그런데 이 3700만 명 곱하기 이게 고용률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1.26% 포인트가 높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1.26을 곱하니까 예. 요게 여기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47만 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이게 수치였습니다. 위기나 그 어떤 문제점을 과장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과장 정도가 아니라요. 예. 그 경제학자분들에게 좀 연락을 해보니까 예. 이거는 같은 경제학자로서 좀 부끄러움 수준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리 학술 대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예. 너무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정당에서 하는 토론회라면은 또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국민에게 또 보고하는 내용의 그 정당 행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뉴스 진품가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또. 네, 고유정 관련된 뉴스인데요.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의붓 아들이 네. 3월 초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이 부검 결과를 전한 기사 제목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반에 고유정의 남편이죠. 아들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잤던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경찰이. 네. 예. 근데 고유정의 실체가 드러나자 옆방에 있었던 고유정이 범인일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사건인데요. 예. 어제인 17일 연합뉴스가 조사하고 있는 이제 청주 상당경찰서를 통해서 국가수 부검 결과를 가장 먼저 보도했는데요. 국가수는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없다라고 발표했고 네. 연합뉴스는 이 내용을 기사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목과 첫 문단 정도를 읽어본 독자들은 네.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는 노력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글쎄 말이에요.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아버지 뭘 했나? 이렇게 그렇죠.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합뉴스는 법의학 전문가가 국가수가 그렇게 심폐소생술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도 같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경찰 입장만 제목으로 뽑은 거죠. 사실 취재를 제대로 해놓고도 왜곡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데스크에서 제목을 뽑기 때문에 다각도로 취재를 한 기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는 있지만 또 연합뉴스가 통신사니까 그 특성상 연합뉴스가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으면 여러 매체가 제목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썼습니다. 거의 복사 붙여넣기예요. 그렇죠. 사실 연합뉴스가 이렇게 기사 제목을 정하면 그게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고유정의 현 남편이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다른 증거도 있다고 하더군요. 네. 고유정의 현 남편은 10년 경력의 소방관입니다. 어제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오자 이제 그 알려진 자료인데요.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구급 활동 일지를 보면 사건 당일에 아들이 거의 사망한 상태인 걸 발견을 해서
남편이 소방서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구급 활동 일지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실 누가 아들을 죽였는지 지금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언론 역시 이를 누군가를 함부로 특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신중해야 하는데 결국 연합뉴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저희가 연합뉴스를 취재하면서 이제 구급 활동 일지가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종합 기사로 쓰겠다. 그래서 저랑 통하고 나서 한두 시간쯤 뒤에 의문사 고유정 의붓아들 심폐소생술 여부 놓고 설왕설래 종합이란 제목으로 추가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뉴스 진품가품을 끝으로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지영 기자, 장승기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